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터진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습니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애초에 많은 정보가 그쪽으로 흘러나간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뭐 다른 정보들도 사진? 사진 같은 것도 미리 뭐 다른 데 올라가기 전에 먼저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네. 저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제가 어제도 한번 페이스북 글로 썼지만은 네. 이런 것들에 굉장히 무덤덤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되었을 때 보면요. 전 국민이 분노한 지점이 어디였습니까?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에 있지도 않은 사인에게 연설문이 유출돼가지고 국기가 물러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연설문 유출 갖고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사진이 올라가든 일정이 올라가든 또 그쪽이 했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덤덤해지는 것이 어찌 보면은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어떤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진봉 교수님,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지적했던 대목과 같은 대목을 지적하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당시 최순실, 이제 개명한 이름 최서원입니다. 최서원 씨한테 연설문이 유출된 그 상황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는 그 연설문 유출이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점점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최서원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됐고 그분의 뒤를 계속 언론들이 조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적인 인연들이 자꾸 커지면 네. 이게 그렇게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한다고 봐요. 물론 이 연설문 그 유출 하나가 연설문이 아니라 이 그 정보 유출 하나가 탄핵까지 간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씩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진이 사적 공간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또 이렇게 대통령의 1급 비밀인 동선이 공개가 되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막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더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경고는 분명히 드려야 된다.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은 100%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고는 저는 귀담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사적인 영역에서 대통령실 관련된 또 대통령 개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거나 네. 유출이 되는 것 자체는요 상당히 위험하게 될 수 있고 국민들이 볼 때도 이거는 대통령실이 사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과 의혹을 가지게 돼요. 아하. 그걸 미연에 방지하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는 귀담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는 게요. 댐이 무너지는 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구멍 하나부터 시작이 됩니다. 댐이 무너지는 게요. 바로 지금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 얘기 나온 김에요. 이준석 전 대표 거의 하루에 많게는 2개, 거의 한 곳은 계속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허주현 변호사님 이 대목에서 진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시청자분들은.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거, 원하는 거 대체 뭘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모르긴 몰라도 이준석 대표 자존심도 챙기고 싶고 실리도 챙기고 싶고 뭐 놓고 싶은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요. 어제 오후에 한 방송에 이준석 대표 출연을 해서 네. 아직까지 문자 주고받던 사람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 이 문자를 주고받던 사람들 뭐 체리따봉이나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에 대해서 뭐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한 달째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거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사과나 유감 표명을 원하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예. 그랬더니 안 할 거니까 자기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하지만 그게 시발점이니까 잘못을 인정을 한다면 또 그리고 후속 조치로 지금 자금의 뭐 비대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다고 하면 자기도 인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 찾아가고 했던 것처럼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양보하는 거나 이런 것 하나 없이 사과를 하고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걸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 내심의 의사가 느껴지는데요. 네네. 그렇지만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상황이 너무 멀리 왔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지금 한 달 가까이 고집으로 이렇게 끌고 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자기 잘못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결과
결과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렇게 고집으로 끌고 온 걸 보면은 안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그걸 바라는 것은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허허. 그래서 법원에 의해서 바로 잡히는 게 차라리 깔끔한 것 같아서 가처분 신청까지 하고 본안 소송까지 제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하.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듣고 있으면요.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먼저요. 김현주 평론가님께 해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앞서 보니까요. 시발점은 그것이니까 그러니까 내부 총질 체리따봉 그 문자지만 잘못을 인정한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거겠죠.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후속 조치로 비대위 전환 등 걷어들인다면 자 여기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면 그럼 아니면 최소한 권성동 원내대표라는 윤핵관이라는 권성동 원내대표 그래 한다면 그런데 보세요 뒤에 인정하겠다? 김현주 평론가 자기도 뭘 인정하겠다 이거 뭘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본인이 제일 억울한 거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윤리위 징계,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전국을 주유를 했지만 특별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없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 체리따봉과 내부 총질 문자를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사고 상태가 사고 상태였는데 거리로 바뀌면서 네네. 이게 비상 상황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아하.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게 갑자기 비상 상황으로 가면서 비대위 체제가 되니까 본인은 자동 해임되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한 것이 가장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본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떤 설명이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 본인도 이 상황에 대한 것을 좀 받아들이고 이 비대위 체제가 이를테면 원래 있던 체제로 돌아간다면 그에 대한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무릎을 탁 칠 만한 해석인 것 같아. 또 이해가 딱 됩니다. 그런데요 얘기 나온 김에 안진용 기자님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세간에 또 정치권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도를 넘었다. 뭐냐 자필 탄원서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신군부 이건 너무 레드라인 너무 진짜 도를 넘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많은데 혹시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었어요? 네, 이 전 대표는 탄원서 이후에도 이 방송에 출연해서도 계속적으로 신군부를 언급을 했는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신군부의 양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서울의 봄 당시 신군부는 힘으로 찍어 누르면 된다고 오판해 며칠 뒤 더 엄청난 일을 벌였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더 넓은 영역에서 국민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걸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본인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는 거, 이 신군부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 본인의 논리입니다. 신군부의 양태 힘으로 찍어 누르면 된다고 오판하는 거 그런 걸 언급했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이 비슷한 내용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서울역 회군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혈 충돌을 우려해가지고 결국 서울역에서 회군을 했더니만은 그랬더니만 군인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야 빡세게 힘주니까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면 더더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서 전국적으로 계엄 확대를 하고 자, 당시에 서울의 봄 상황 때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바로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이분이 사실 그 당시에 서울역 회군의 주역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분이 서울대 총학생 회장이었는데 서울역에 그 10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운집을 했는데 유혈 사태가 걱정이 돼서 해산을 했는데 그 해산 결정을 직접 발표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틀 뒤에 이제 5.17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이걸 두고 이제 정치적 평가가 좀 엇갈리는데 일각에서는 그때 회군을 하지 않고 강하게 저항을 했다고 하면 그런 쿠데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두고 심재철 의원이 그때 당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10만 시위에 참여했던 그 학생들의 희생과 뭐 어떤 그런 그 용기 이런 것들을 배신으로 폄하하는 것이다. 아하. 이게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뭐 회고록이나
여서에서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심우현 입장에서는 유혈 사태나 충돌 방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만약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서울역 회군이 없었다면 5.18도 없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역사적 가정법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좌파 진영에서 집중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거를 지금 보수 진영의 전 대표가 사실처럼 인용하고 반복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한 거고요. 그랬더니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이준석을 좌파랑 연동시키는 방법까지 아하. 동원을 하느냐. 이준석이 좌파면 온 세상이 좌파로 물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정권이 다시 이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을 수나 있는 겁니까? 라고 강하게 또 반발을 한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특유의 기질이 나오잖아요. 사사건건 지지 않고 나름의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준석의 적은 누굴까? 사실 이런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고 이준석의 적이 아닌 사람은 누굴까? 이게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요. 관련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치 총기 난사하듯이 아무나 보고 공격을 하고 더군다나 공격을 하는 것이 자신이 받은 평가, 비평에 대해서 한 10배 정도는 공격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인지 다시는 안 볼 듯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엮이기 싫어서 전부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만 상대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상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니 이것이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나름 분석 어떻게 보셨어요, 최재문 교수님? 뭐 일단 일견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의 특성을 보면 본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공격을 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가만히 안 냅둬요. 가만히 안 네. 냅둬요. 그러니까 본인을 공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네. 받은 것보다 배로 공격하는 건 분명해요. 네. 그게 이제 본인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특성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부분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아하,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김재원은 전 의원 말처럼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하는 거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준석 대표가 말을 거는 순간 또 비판 한마디 하는 순간 막 되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어요. 그럼 계속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럼 싸움의 강도는 점점 에스컬레이트 해가지고 그 강도랑 이 진흙탕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이준석 대표는 그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한번 절대 먼저 끝내는 법이 없어요. 이준석 아하, 대표의 상황을 네. 보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해오면 본인이 마지막 공격을 끝내야 끝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타협도 있고 협상도 있고 그리고 금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또는 한 사람에 대해서 타격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했던 얘기 글자 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섬뜩한데 사실 섬뜩한 표현이에요.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총기 난사를 한다는 좀 섬뜩하잖아요 진짜. 그런데 사실 아픈 표현이기도 해요. 누구한테 아프냐? 국민들 입장에서 아파요. 어떻게 지금 이 나라가 그래도 몇 달 전에 여당 대표했던 사람인데 저런 비판을 지금 직면해 있다? 국민들의 지금 속은 타들어가요 지금.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만 좀 조용히 하면은 안정돼가지고 대통령이 갑자기 성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펼칠 거야라는 이론을 펼치는 사람은요. 네. 그러면 애초에 이준석을 안 괴롭히면 됐었어요. 이준석 안 괴롭히면 됐던 건데 자 우선 이준석 괴롭혀 놓고 보니까 이준석이 굉장히 시끄러워. 그러니까 얘만 어떻게든 집단 린치해가지고 조용히 하게 만들면은 우리 정권은 갑자기 태평성대가 될 것이야라는 희한한 의식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제가 조용하면은 갑자기 이런 의문의 수의 계약 같은 것이 사라집니까? 제가 조용해지면은 갑자기 일정 기획력이 좋아져가지고 서문시장이 아니라 다른데 막 진짜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일정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준석 대표의 목적은 예전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겁니까? 이건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입이 일단 안 다물어집니다. 저 인터뷰 내용을 듣고 있으니까 글쎄요. 자
자신감?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으나 어디서 저런 기획이 나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수정 교수님. 글쎄, 뭐 저는 이제 정신분석학을 배우기도 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친 공격이 사실은 아마 내부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심적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일종의 방어 기제처럼 이 과잉 공격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대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한다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 지금 사실 수사를 받고 있고요. 예, 결국은 재판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이 일종의 방어 기제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참 그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 좀 어떤 다른 방식의 대응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정말 터미널하게 끝까지 이제 몰고 가는가 이렇게 하면 결국은 사실은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하기 불가능한 그러한 이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일을 자초하다니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질문 같아요. 뭐냐면 그래 이번에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물론 법조계 인사들은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희박한 확률이지만 인용이 돼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진짜 다시 승리해서 돌아온다. 정치적 기사회생한다 치자.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그럼 다음 정치적 미래가 근데 과연 있을까? 이준석의 그런 생각은 드실 거예요. 이준석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본인이 한 적이 있는데 모두가 이준석 걱정을 하는데 본인은 자기 걱정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핵관 아니다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윤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마이크 잡고 윤핵관이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올 만큼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도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후 청사에서 공천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가서 봐라. 윤핵관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봐라.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낙천되고 난 뒤에 윤석열 각성하라라고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낙관하는 그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냥 어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굳이 이제 뭐 영어 써서 송구합니다만 네버엔딩 스토리. 지금 결코 끝나지 않는 얘기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렇다면 이 종착역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음 주쯤 나올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일단 나와야지 뭔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든 마무리 짓든 멈추든 뭐 그런 게 좀 나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그래요? 결과가 나오든.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유죄라고 해도 만약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멈출까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멈추는 순간 본인은 죽는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끊임없이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계속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달려갈 겁니다. 그게 왜냐면 이렇게 연동이 돼 있어요. 저는 대통령 지지율과도 연동이 돼 있고요, 지금. 아까 그 얘기, 지금 윤핵관들이 공천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다음 총선까지 만약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상을 해보면 만약의 경우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상황에서 계속 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상황이 많이 바뀌어요. 왜냐면 국회의원들은 본인 공천 받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 선거가 그럼 중요하니까. 자기 선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신당 창당도 가능해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또 일부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가정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절대 이거는 뭐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검찰 출신들이 많이 영입이 돼서 새로운 인물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윤핵관들 입장에서 본인이 만약에 지지율 낮은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떨어질 것 같으면 다른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검찰들이 새로운 인물로 영입이 되다 보면 그분들이 또 배제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제 다음 총선까지를 내다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을 것을 예상하면서 지금의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공격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낮추는 데 또 영향을 미쳐요. 네. 그럼 본인한테 기회가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재판에 넘겨져도요. 대법원까지 갈 거예요. 3심까지. 절대로 1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저런 행동은 스스로 멈추지 않는 한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다. 그리고 총선 때까지도 계속 저런 형태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멈추는 순간 죽는다. 그러니 쉼 없이 달려야 한다. 폭주 기관차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뉴스파이터가 계속 따라붙어 볼게요.